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테셋 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테셋이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이드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테셋이 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테셋이란 시험은 경제 이해력 시험이에요. 경제 이해력 시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테스트 이코노믹 센스 앤드 띵킹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이해력 시험인데 말이 좀 거창하고요. 그냥 경제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경제 시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으로 치면 우리가 경제학 원론 정도? 이 정도는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은 1년에 8번 정도가 정기 시험이 있고요. 또 수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시험과 수시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에는 수시 시험이 좀 많았는데요. 이번에 좀 줄어서 정기 8번, 수시 4번. 그래서 1년 내내 시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시험 보지 마시고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어차피 경제 지식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이론은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80문제입니다. 80문제. 80문제 300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경제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렇게 20문제, 10문제, 30문제. 그죠? 그 다음에 시사경제인데 시사경제에서 여기 예전에는 이제 요 경영 파트를 굉장히 막 그런 식으로 뺐는데 이제 그냥 시사경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경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있던 기출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또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요것도 이제 30문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응용복합 추론 판단이란 문제가 20문제 정도 있는데요. 이건 문제가 좀 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아니고 그냥 문제가 앞에 있는 게 좀 단답식이다. 뭐 2점, 3점짜리가 단답식이다. 이렇다면 요거는 이제 5점짜리니까 문제 지문이 조금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되게 어렵거나 뭐 겁먹을 필요는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 30, 20, 그래서 도합 300점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이 있죠. 그래서 S급, 1급, 2급, 3급이고요. 이제 2급부터 좀 쓸만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1급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뭐 2급, 1급, S급의 차이는 기출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봤느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보다는 기출 문제 유형이 조금 더 익숙해졌느냐라는 거고요.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문제를 익숙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실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경제 이론인데 참고로 여기서 말씀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테셋을 알고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제가 테셋의 장인이에요. 장인. 제 테셋을 무려 12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테셋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고, 이 시험에 원하는 수준, 원하는 깊이, 원하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경제, 미시, 거시, 금융이잖아요. 참고로 제가 경제학에서 어디까지 강의를 할 수 있냐면 공인회계사까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에 수준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접근이 좀 쉬워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막 경제학적으로 산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던가 그런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왜? 진짜 테스트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테셋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주장창 미시 경제학, 거시 경제학 막 되게 어렵게 가르치세요. 그분들의 의도는 이해하나 테셋에서는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쳐주는 딱 가이드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테셋에 정확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사경제인데, 많은 분들이 시사경제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몰라요. 틀려요. 그럼 시사를 모른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제를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틀린 걸 시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시사는 딱 3가지의 가이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여태까지 저희 교재에 있는 게
기출 베이스 많이 나온 걸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한 거고요. 이번에 시험 전에 꼭 알려주는 시사 용어가 있습니다. 테스트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시험 전에 뭐 여러분들이 공지사항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되고 못 찾으시면 저희 게시판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링크 걸어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 거기서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이제 한경에 있는 신문 자료 뭐 생글생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돼요. 이건 이해됐죠? 그래서 요 시사 경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기출 주제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시험에 반드시 알려주는 거 그 정도만 하셔도 뭐 S급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응용복합인데요. 응용복합은 이제 문제가 길어요. 근데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그 거시나 리시나 국제나 좀 신문기사 같은 걸 좀 짤막하게 따와서 하는 건데 이 테스트 시험이 굉장히 정교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지문이 길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푸시면 됩니다.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세 가지 경제, 시사, 응용복합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먼저 시험은 이렇게 가서 보는 거고, 그죠? 100분이에요. 100분에 80문제. 시간이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아마 도실 거예요. 왜? 테스트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테스트에 정확히 꼭 맞는 시험을 이 테스트에서 오랫동안 길을 닦아온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OT를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경제에 초심자가 있으실 거고 경제를 공부를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경제학과가 아닌 이상은 경제의 초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경제학 원론을 한번 들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초심자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되게 오랫동안 많이 다 배우진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1회에 강의를 듭니다. 처음에 이제 강의를 이제 그냥 들어요. 그냥 들어요. 자, 근데 그냥 듣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시고 나서 공부법이 조금 잘못된 거보다는 그 공부법이 조금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공부법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경제적 사고가 갖춰지는 과정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그게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고가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사고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사고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시 앞에 걸 보면 이런 거였구나. 되게 쉬운 거였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부장치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경제를 처음 공부할 때 그랬지만 당장 내가 이게 눈앞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 포기해버린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특히 초심자들 같은 경우는 나는 경제를 모르니까 처음에 내가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참 한 번 봐서 이해 못하는 영화. 근데 나중에 보면 막 아기가 맞추면서 너무 재밌는 영화 있잖아. 그런 식으로 초심자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요때 그냥 듣는데 우리가 어려운 것 있잖아요. 어려운 것은 표시를 좀 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을 표시하면 듣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부분 조금 어려워. 좀 어려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2회째 들어요. 2회째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는 문제를 풀면서 같이 푸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첫 번째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거고 내가 첫 번째부터 문제를 푸셔도 되고 두 번째 들을 때 그 문제를 다시 푸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문제는 언제 풀어도 되지만 2회째 다시 들을 때 문제 풀이 하면서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3회를 듣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뭐 그건 이제 틀린 거 모르는 거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출을 풉니다. 기출을 푸는데 우리가 이제 기출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해커스에서도 이제 기출 문제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요. 근데 이제 기출인데 이 기출은 여러분들 테스트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거 쭉쭉 풀어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시험 전에 자료가 나와요. 이거는 만약에 시험이 토요일이다 라고 하면 토요일이면 수요일 밤쯤 나와요. 그러면 수요일 밤쯤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못 찾겠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게시판으로.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이제 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자료를 좀 드리는데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자료를 좀 드리니까 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면 최소 1등급이 나와요. 최소 1등급. 이 코스를 따르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테스트를 공부할 때만큼은 자기가 경제 초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시간을 들이면 요게 가능해질 거고, 요게 이제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경제학을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어렵지 않게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맞을 수 있을 거고요. 그거는 제 강의를 듣고 제가 말하는 이 테스트에 오랫동안 했던 전문가인 제 말씀을 들으시면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테스트 소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시험에 나온다. 이거는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경제활동.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의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경제 주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경제 주체, 경제 객체를, 그죠? 생산, 소비, 분배를 하는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경제 지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다라는 겁니다. 가계, 기업, 정부, 외국. 그렇죠?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가계는 기업과 함께 민간 부분을 차지하며 라고 해요. 그래서 민간 부분이네, 민간 부분. 그래서 민간 부분이라고 하면 가계와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 부분이라고 하면 가계와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활동의 주체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소비라는 게 있죠. 소비라는 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소비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쓰는 거. 예를 들어 돈을 쓰는 것은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커피를 사 먹는다. 그럼 뭐예요? 커피를 샀죠. 그럼 소비잖아요. 그죠? 돈 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강의를 찍기 위해서 멋진 정장을 수트를 한번 샀다. 그것도 뭐예요? 소비잖아요. 근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냥 이걸 사는 걸로 끝나서 만족감을 느끼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생산을 위해서 제가 정장을 샀다면, 평소 필요 없는데 우리 강의 찍으러 샀다 그러면 요거는 소비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소비는 돈을 쓰는데 반드시 뭐로 연결돼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이 효용이라는 걸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만족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만족감. 자, 만족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샀을 때 뭐 느끼는 주관적인 그런 기분 같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을 먹었어요. 치킨을 딱 먹었는데 맛있어. 이게 만족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제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만족감이 약간 수치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좋아, 나빠 이러면 경제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수치화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뭐라고 한다? 효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효용.
그래서 여러분 처음 하시니까 우리가 만족감과 효용은 그냥 유사 개념입니다. 유사 개념. 만족감은 효용이에요. 이해됐죠? 만족감 효용입니다. 그리고 그 효용을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 그런데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같아야 되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고 쳐요. 그럼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은 돈이죠. 그럼 만족감도 돈으로 환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효용은 돈으로 환산된 건 아니고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 편익이라고 해요. 편익. 그죠? 편익.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익이라고 하면 뭐다? 돈으로 환산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족은 약간 좀 뭉뚱그려서 표현한 개념이고 효용은 만족감을 약간 조금 좀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서수적 효용이 있고 뭐 기수적 효용이 있고 이런 단어들을 좀 쓸 건데 그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편익은 돈으로 한 거다. 돈. 맞죠? 그래서 요거는 효용은 우리가 좀 구체화시킨 거 얘는 돈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소비활동의 주체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효용이 뭐라고요? 효용이 만족감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만족. 요게 뭐다? 우리가 가게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생산이란 게 뭐냐? 생산이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생산. 그럼 생산이란 건 우리 뒤에 가서 하겠지만 생산은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만드는 거. 이해됐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뭔가를 만들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건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우리가 기업은 생산을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윤의 극대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윤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윤은 먼저 총수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총수입. 그래서 총수입 선생님 말이 좀 어렵잖아요. 경제에서 좀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총수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말이 우리 매출액 있잖아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뭡니까? 매출액이 내가 5,000원짜리 설렁탕을 10그릇 팔았다 라고 하면 매출액은 5만 원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우리가 이제 총 비용이죠. 총 비용을 하게 되면 총 이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 이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세 번째, 정부 있죠. 정부는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을 조정하고 규제하는 재정의 주체다. 재정. 자, 재정은 뭐랑 관련이 있다? 세금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쓰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정부는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정부는 무엇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까? 조세라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부만 부자되고 국민이 가난해지잖아요. 정부는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거둘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의 극대화 중에서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사회후생의 극대화 추구. 그러니까 여기서 후생이란 말은요. 여러분 그냥 지금은 공익의 극대화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후생은 나중에 잉여라는 개념으로 다시 배우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외국이 있습니다. 외국. 다른 나라의 가계기업 정부를 포괄하는 국제 무역의 주체로 상호이익의 극대화다. 무역의 주체입니다. 무역의 주체. 그리고 상호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역이라는 게 나만 이익을 보면 다른 나라가 무역을 하겠어요? 아니죠. 무역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가 동일한 이익은 아닐지라도 서로 간의 이득은 조금 취할 수 있어야 무역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무역 이론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경제 주체에는 뭐가 있다? 가계,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가계, 기업. 그죠? 얘 둘을 뭐라고 한다? 민간 경제 주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 있습니다. 정부. 얘를 공공.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다? 우리가 공공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외국. 이렇게 있는 거죠. 외국. 외국은 뭐다? 해외 부분이다라는 거죠.
소비의 주체, 생산의 주체, 공익의 주체, 재정의 주체, 무역의 주체죠. 효용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 공익의 극대화, 상호이익의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이 뭐냐면 이 둘을 공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시경제학이에요. 미시. 이렇게 두 개를 공부하는 게 미시경제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렇게 공부하면 뭐냐면 우리가 거시인데 외국이 뺐죠. 외국을 뺐죠. 그럼 외국을 뺐으니까 얘를 우리가 폐쇄경제다 이렇게 폐쇄경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누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외국까지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거시 중에서 개방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뭐 되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각각에 대한 이야기는 또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경제 객체와 생산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객체와 생산 요소. 그래서 경제 객체는 경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재화와 서비스가 있고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재화 서비스를 생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생산물 시장이다라고 하면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산 요소도 있다라는 거, 생산 요소. 그래서 생산 요소는 우리가 노동자원 토지인데 그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이겁니다. 경제 객체 생산물입니다. 그래서 재화다. 사람들이 소비하기를 원하여 시장에서 거래된 유형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유형의 물건이죠, 유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분필, 카메라, 마이크, 안경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이제 X제다, Y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X제다, Y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그렇죠. 재화입니다. 재화. X가 뭐고 Y는 뭐예요? 그냥 임의의 재화예요. 임의의 재화. 아시겠죠? 서비스는 잘 얘기는 안 하겠죠? 서비스는 뭐니까 우리가 사람이 무형의 상품이죠. 무형.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서비스죠. 그러니까 재화는 일종의 물건이라면 서비스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레드벨벳은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재화는 유형, 서비스는 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화 서비스는 뭐였다? 생산물이었어요. 생산물. 실제로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이제는 생산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는 우리가 재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재료. 그래서 재료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노동, 자본, 토지, 경영 등이 이에 해당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토지 경영 그냥 여기서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토지 경영은 뭐 그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앞으로 이제 주구장창 노동과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지금 영어를 안 썼죠.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맛배기를 보신 분들은 영어의 약자를 쓰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쓰기 시작하고 천천히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노동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레이버 이렇게 씁니다. 레이버 L로 써요. L. 그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는 생산물이잖아요. 서비스. 그거의 재료가 뭐예요? 저의 노동이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본 잘 보셔야 돼요. 자본은 이제 K라고 하는데 자, 경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지금 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런 내용이다 보고 가시면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본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돈이 떠올라요. 돈. 그죠? 야, 너 자본가냐? 돈 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경제에서는 화폐 시장을 제외하고는 자본이라고 하면 다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기계, 공장 뭐 이런 것들이 돈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자본이라고 나오면 돈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선생님 자본이면 C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K를 쓰는 이유는 C가 너무 굵직굵직한 게 많아요. C가 뭐가 있어요? 코스트, 비용이 있고요. 컨슘션, 소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C보다는 그냥 K로 박자. 그래서 K니까 앞으로 자본이다 그러면 K로 하시면 되고, 여기서의 자본은 돈이 아닌 기계 설비나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동은 L, 자본은 K. 이것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토지는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지 않은 생산 요소다. 경영은 이걸 조합하는 능력이다인데, 요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할 때 다 자세하게 하지 않아요. 책은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되니까 써놨지만, 여러분들한테 저는 항상 제 수업의 마인드는 수험 적합성이에요. 딱 이것을 최소한으로 공부해서 최대한의 점수를 받게 하는 거. 효율성에 입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제가 말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시면 나머지는 보이실 거예요. 아, 이건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보이실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건 결합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객체할 때 지금 뭐 했습니까? 경제 객체를 했을 때 우리가 생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생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생산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산, 소비, 분배인데 1.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 요소를 구입, 결합하여 새롭게 생산물을 만들어내거나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다.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새롭게 생산한다라는 거 뭐예요? 1번.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낸 겁니다. 생산은. 그죠? 2번은 뭐예요? 2번, 부가가치를 창출한 겁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참고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강의를 라이브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이 뭐다? 생산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는 이 시간에 일정하게 딱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배트맨을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강의를 지금 감독님이 찍고 이걸 인코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이트에 올려주는 분들은 이 강의에 영속성을 부여하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우리가 같이 높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시를 든 것처럼 짜장면집에서 내가 주문을 했을 때 여기 짜장면 한 그릇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짜장면 한 그릇, 그러니까 주방장이 툭툭툭툭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생산? 그러면 짜장면집에 있는 짜장면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짜장면이 나에게로 와야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갖다 주는 분, 그분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분이 무엇을 한 거다? 우리가 가치를 증대시키는, 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죠. 부가치 창출하는 것은 뭐 운송을 하든가 뭐 저장을 하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뭐다? 생산이다. 근데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뭔가 돈 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돈을 준 이유는 뭐다? 그분이 무언가를 생산했기 때문에 돈을 준 거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 운송, 보관, AS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자, 소비는 우리가 만족을 극대화한다라는 거예요. 만족을 극대화한다. 만족 똑같은 말 뭐였어요? 그렇죠. 효용. 똑같은 말 뭐였어요? 편익.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드시 만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쓰냐면 이겁니다. 쌀을 구입한다. 우리 와이프가 쌀을 구입한다. 왜? 우리 애들한테 주려고. 그죠?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공부방을 조그맣게 합니다.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고 조그맣게 하는데 제가 책을 사요. 근데 내가 소설책을 읽으려고 샀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읽으려고 소설책을 사는 거. 이건 소비겠죠? 근데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책을 산 거는 샀지만 생산의 일부가 되겠죠. 그건 뭐다? 생산으로 본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중간적인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것.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만족감을 느끼려고 샀다? 소비. 뭔가 생산의 재료처럼 산 거다. 김밥 천국에서 쌀을 사거나 공부방에서 책을 사거나 이러면 뭐가 된다? 생산의 과정으로 본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걸 막 자세하게 구분하는 문제는 테스트에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 이렇게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입니다. 아하,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제 경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중요시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분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경제라는 이 과목은 현실에 굉장히 많이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경제에 쓰는 용어들이 많이 현실과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부 몇 개가 다른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혼란을 가져와요. 그게 포인트가 돼요.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혼란을 조금 없애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분배가 나오면요. 우리가 국어적으로는 뭐예요? 국어적으로는 우리가 분배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거. 그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분배라고 할 때는 뭔가 소득의 개념입니다. 소득. 그래서 분배를 우리가 인컴이라는 개념을 더 쓰시면 좋아요. 인컴. 그래서 여기는 생산 요소 제공에 대한 대가를 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임금, 자본에 대한 이자, 토지에 대한 지대, 경영에 대한 이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경영에 대한 이윤이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제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은 그냥 기억하시는데 특히 여기 노동에 대한, 자본에 대한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일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생산은 뭐였다? 생산은 새롭게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소비는 만족감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였어. 이제 분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분배가 우리가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토지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대라고 하고요. 경영에 대한 대가를 이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우리의 초점은 여기입니다. 왜? 이걸 이제 앞으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동은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하면 다 노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동을 영어로 하면 뭐였다? L이었고 자본을 K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일을 했으니까 임금을 받아야 되겠죠. 임금은 뭐가 된다? W 이렇게 씁니다. W. 웨이지 해가지고 W를 쓰고요. 자본은 우리가 이자라고 써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여기 아까 자본 돈 아니라면서 이자라고 왜 씁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자는 우리가 그 해석을 이게 경제학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한 거지. 이거는 결국 자본의 사용료, 건물의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이자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렌탈 레이트로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 우리가 임대료 같은 우리가 이제 그런 빌려 쓰는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은 L, 임금은 웨이지, 자본은 K, 이자는 우리가 인터레스트라고도 하고 렌탈 레이트라고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스펠링은 저희 안 써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R, 그죠? 그래서 LWKR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전개하면서 좀 많이 나오는 얘기가 돼요. 아시겠죠? 요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요쪽 얘기는 뒤에 GDP 할 때 좀 하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지금 생산 요소 제공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공짜는 아닌 거잖아요. 공짜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공짜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짜로 뭔가를 받으면 그것은 분배로 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트랜스포라고 하는 이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부 얘기 우리가 경제할 때 이전
지출, 이전 소득 그러면 공짜로 지출하거나 공짜로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처음 하시니까 중요한 건 분배에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인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자, 토지의 지대, 경영의 이윤이잖아요. 공짜는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그죠? 그럼 지웁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다음 상황의 경제활동의 종류가 순서대로 옳게 연결된 것은입니다. 첫 번째, 갑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요가 학원에 등록했다라는 거야. 그럼 갑이 주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주체가 뭐냐. 그래서 요가 학원을 등록하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소비가 되겠죠. 소비. 두 번째, 을은 미세먼지 시대에 산소방을 만들어 국내 처음으로 여러 곳에 체인점을 개설했다. 체인점을 개설한다는 건 뭐예요? 산소방을 만들어서 돈 벌라고. 그죠? 이거 뭐다? 생산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갈게요. 경제순환이죠?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한 문제가 뭐가 나오냐? 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시장을 우리가 생산물 시장과 그래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누어 볼게요. 그죠? 그러면 생산물 시장은 무엇을 거래하는 시장이냐면 재화와 앤드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생산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을 뺄게요. 노동, 자본, 토지를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해커스라는 곳은 저한테는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왜? 저는 노동을 팔러 왔거든요, 여기에. 선생님 너무 표현이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노동을 제공하러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 해커스는 어디예요? 강의 서비스를 사러 오신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그렇죠. 생산 물시장입니다. 이해갔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 계속 이제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이건 기억날 거예요. 그죠? 우리 수요자 demand, 공급자 supply 이건 기억나죠? 수요 공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수요 공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자는 우리가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공급자 서플라이는 팔려고 하는 사람인 거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재화 서비스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재화 서비스의 대표적인 게 뭐다? 뭐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시계를 사려고 하는 것은 가게예요, 기업이에요? 그렇죠. 가게겠지, 가게. 내가 소비자, 내가 가게가 시계를 하나 사려고 하는 것이고, 공급은 뭐예요? 시계 공장, 시계 빵 이런 데서 이제 뭐예요? 파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기업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서 이제 실물과 화폐가 있잖아요. 실물과 화폐. 그러면 시계를 갖다 놓은 사람이 화폐를 주겠어요? 실물을 갖다 놓은 사람이 화폐를 주겠어요? 똑같은 말이네. 시계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줘요? 시계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줘요? 시계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실물을 제공하고 여기가 화폐를 제공하겠죠. 화폐를 제공하겠죠. 그렇죠? 반대로
생산 요소 시장에 저는 뭘 팔러 왔어요? 노동을 제공하러 왔죠. 노동을 제공하러 왔어요. 그럼 노동을 제공하러 왔으니까 노동을 제공하는 제가 뭐예요? 실물을 제공하는 거죠. 실물 제공한 제가 누굽니까? 가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노동을 사야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수요겠죠. 기업이 이거겠죠. 수요. 사려고 하겠죠. 여기가 이제 뭘 준다? 화폐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단계는 이겁니다. 생산물 시장은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과 자본과 토지를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인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실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그죠? 생산 요소 시장은 가게가 실물을 제공합니다. 그럼 샀으니까 마음을 줘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니까 수요자가 돈을 준다라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게와 기업이 있는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실물을 제공하는 자는 공급자가 되는데 생산물 시장에 실물을 제공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기업이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스마트워치를 사고 싶다. 그러면 기업이 생산물 시장인 하이마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롯데마트 이런 데다가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갖다 놓습니다. 스마트워치를 갖다 놓으면 그죠? 이제 뭐예요? 제공을 한 거죠. 재화를 제공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오는 거죠. 아, 오늘 하나 샀어. 이렇게 구입한 거죠.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해야 돼? 가게가 스마트워치 사고 나서 뭐예요? 마음을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면 그것이 판매 시 기업이 던 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물의 흐름과 화폐 흐름 첫 번째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생산 요소의 시장에서는 제가 시계를 사려면 뭐 했어야 돼? 돈을 벌었어야 돼요. 그래서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과 토지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어때요? 구입하는 거죠. 노동과 자본과 토지를 구매를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업이 야, 그래, 너 썼어, 그래, 줄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예요? 임금, 이자, 지대, 임금, 이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가 뭐가 나가는 거예요? 비용이 나가는 거죠. 비용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게가 돈을 버는 거죠. 월급날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동 제공하고 받는 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소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해볼까요? 여기 지금 임금, 이자, 지대 이유는 자꾸 여러분 제가 이윤 쪽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하는 게 이유는 기업이 하는 것처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유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노동자분 토지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득인데 뭘 제공하고 얻는 거다? 요소를 제공하고 얻는다.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얻는다. 그래서 요소 소득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 그림 빡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하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여기다 좀 확장판을 좀 그려보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다? 여기다가 정부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정부. 그죠? 그러면 이제 실물이 있고 실물을 우리가 이렇게 정부한테 가게와 기업이 바쳐야 되는 게 뭐예요? 조세를 바쳐야 되겠죠. 조세를 바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이걸 받아다가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조세 여기도 조세 똑같아요. 보조금 같은 거, 보조금이네. 공공재 같은 거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 여기도 들어가고 됩니다. 근데 공공재는 일단은 따로 우리가 개념을 배우실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세금 내고 받는 거 정도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런 게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다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고요. 요 그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물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 자본, 토지를 거래하는 시장이야. 1번. 두 번째는 그런데 공급자는 실물을 제공하니까 생산물 시장의 실물은 재화와 서비스니까 기업이 제공하는 게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 자본, 토지니까 가게가 제공하는 게 맞아. 세 번째는 어때요? 그러면 수요자는 돈을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들을 조금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우리가 이런 개념이죠.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합리적. 자원의 희소성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최대 효과의 원칙입니다. 최소 투입, 최대 산출. 이걸 이제 우리가 최대 효과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비용은 동일한 만족감, 동일한 효용, 동일한 편익이라면 비용이 어떻게 된다? 최소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공평성은 우리가 평등이에요. 평등, 형평성, 공평성, 평등에 대한 이야기고요. 참고로 경제학에서는 아쉽지만 평등에 대한 얘기는 소득분배 지표와 조세를 빼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뭐예요? 효율성만 거의 얘기해요. 효율성만.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평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이기적이다, 계산적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양에서의 이기적이라는 말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서양의 이기적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계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말 나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긴 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래도 공평성을 조금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세나 소득분배 지표 쪽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효율성에 초점 맞추고 있다.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효율성이다, 공평성의 뜻 정도. 그리고 공평성은 평등과 똑같은 말이고 형평성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균형 분석인데요. 일반균형 분석은 이제 여러분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에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A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학술대회를 가던 각 과의 그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대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랬더니 물리학과는 깡통 통조림이 이게 표류해서 내려가니까 그걸 어떻게 깔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막 힘의 관계, 역학 관계 이걸 하는데 경제학과는 그랬답니다. 먹었다고 가정하고 자자. 그래서 가정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정이란 것은 하나의 원인을 움직일 때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분균형 분석이라는 것은 나머지 시장은 다 똑같고 얘만 볼게요. 이 원인만 볼게요. 이런 뜻이고 일반균형 분석은 A라는 게 변하면 B가 변하고 B가 변하면 C가 변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보는 게 일반균형인데 여러분 테스트에서는 이런 건 없습니다. 다행히도 없어요. 요것만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냥 이런 게 있다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막 책을 이제 이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외우는 거예요. 전혀 안 하셔도 돼요. 효율성, 형평성 단어 뜻 정도 국어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여태까지 진행을 하면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게 뭐예요? 뭐예요? 그 지금 하나인 거예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 가게와 기업이 어떤 순환을 하느냐. 그거 한 문제예요, 지금. 근데 이제 경제를 처음 하시니까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렸던 거지. 그거 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물론 그 경제 순환을 알려면 생산, 소비, 분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 하나에. 그 다음에 인과의 오류. 가끔 나와요. 인과의 오류. 인과의 오류와 지금 이제 구성의 오류가 있는데 요거는 가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과는 우리가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는 원인이 나타나면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는 건데 우연치 않게 이게 맞아떨어진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첫째 딸과 둘째 아들, 그래서 첫째가 태어난 때부터 둘째 아들이 태어난 3살 터울인데요. 요 3년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시킨 첫 번째 일이 뭐냐? 중고를 쓰지 마라. 중고를 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중고 안 사면 돼? 그래서 제가 중고를 안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거야. 그럼 중고를 안 사면 일이 잘 된다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어컨 판매량이 증가함으로써 날씨가 더워진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보니까 에어컨 판매량이 많아지니까 날씨가 더워진대.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날씨가 더워졌으니까 에어컨 판매량이 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떨어졌는데 까마귀가 우연치 않게 날았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는 걸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뭐다? 인과의 오류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구성의 오류는 부분이 맞는다고 해서 전체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오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약의 역설, 가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약의 역설은 나중에 케인즈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구성의 오순 같은 건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제가 아침에 자 원칙 차를 타고 가면 회사에 빨리 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저는 아침에 차를 빨리 타고 회사에 빨리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왔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그죠? 모두가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도로가 막혀서 오히려 늦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저축의 역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저축을 늘렸더니 우리가 소비가 줄어든 거죠. 소비가 줄어든 거예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재고가 쌓이는 겁니다.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재고가 쌓이니까 뭐가 됩니까? 고용이 줄어들겠죠. 고용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의 소득이 뭐 할게요? 소득이 뭐 할 겁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축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저축을 늘리는 함정 선택을 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축을 늘리는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축의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축의 역설은 구성의 모순, 구성의 오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는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잘 그러니까 가끔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실증 경제학이 있고 규범 경제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실증 경제학, 난 네가 실증나가 아니에요. 실제로 증명하였다, 계량화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런 뜻이고요. 규범은 뭐냐면 가치 판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8%예요. 그럼 뭐예요? 실증 경제학, 수치상한 겁니다. 그죠? 규범, 우리나라의 경제가 조금 더 신산업을 도모해서 발전했으면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규범 경제학이에요. 가치를 담은 거. 아시겠죠? 그렇게 이것도 구분하는 게 한 번은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진짜 이거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계와 기업이 있는데 먼저 뭐가 있나요? 실물의 흐름이 있다. 실물은 뭐였어요? 공급자가 내놓는 거였죠. 공급자, 서플라이. 그러면 가계가 실선을 내놓는 얘가 뭐가 되겠다? 생산 요소 시장이 되겠죠. 얘가 생산 물 시장이 될 겁니다. 생산 요소 시장, 생산 물 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였어요? 민간 경제 주체라고 했으니까 가계 아니면 여기 뭐가 됩니까? 기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지금 가계가 이렇게 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이자, 지대 이런 것들을 받는 소득을 얻고 있는 거죠.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기업이 실물을 싸서 니은은 뭐야?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는 거,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중요한 거면 꼭 알았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 자본은 기억의 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은 기억의 애다. 말이 틀려. 기억의 임금, 이자, 지대였죠? 자본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자본은 실물이에요. 실물. 돈이 아니에요. 그죠? 가계가 제공하는 실물입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국방과 치안은 니은의 애다. 국방과 치안은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랑 상관이 없어요. 그죠? 틀렸다. 3번 A는 이윤 국대화를 추구한다. A가 뭐예요? 기업이죠. 기업은 이윤 국대화를 추구하는 주체가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4번
가시장의 수요자는 가게다. 가시장이 뭐예요?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는 누굽니까? 기업이죠. 5번. 노동은 나 시장에서 거래된다라는 겁니다. 노동은 나 시장에서 거래된다. 노동은 어디야? 생산 요소 시장이니까 가시장이죠. 가시장의 생산 요소, 나 시장의 생산물이 거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번 시간에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는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실력을 완성시켜 드리는 강의니까 그래도 기억하라는 거, 이 그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구성의 모순과 인과의 오류, 요거 구분하시고,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효율성이나 공평성의 개념은 단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할만 하셨죠? 이 정도 난이도예요, 대부분. 근데 조금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익숙할 때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